네, 오늘은 남파 박찬익 선생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파 박찬익 선생님은 저번에 저희가 망우리 공원 할 때 잠깐 했었는데요. 요번에 보니까 그때 그렇게 얼렁뚱땅 지나가면 안 되는 분이었어. 그런데 박찬익 선생님에 대한 책이 거의 없어요. 유일한 남파 박찬익 전기라 그래가지고 남파 박찬익 전기 간행위원회라는 곳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게 1989년 간행된 책인데 너무 잘 써 있어요. 제가 독립운동가 책 몇 권 읽었잖아요, 그동안 계속. 근데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맺힌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정말 눈물이 맺힐 정도로 아주 사실적으로, 감동적으로, 그리고 세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파 박찬익 선생에 대한 논문도 되게 조금밖에 없는데 그 논문들도 대부분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시고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남파 박찬익 선생님은 1884년 이 갑신정변 있었던 그 해죠. 그때 태어나셔서 1949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격동기를 살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어디서 태어나셨냐? 경기도 파주 반남박씨라고 해서 명문가, 6대조가 제일 유명하신데요. 충헌공, 박종학의 이제 후손이 되겠습니다. 이 박종학은 보니까 영조 때 우의정을 하셔가지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이분 이제 보니까 노비 제도 폐지하자라는 것을 주장하셨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 세도 정치가 막 이어지면서 이렇다 할 그런 관직에 등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암 박지원 선생님 있죠?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친척, 먼 친척 되시고, 그래서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나중에 열하일기 쓰시잖아요. 중국 갔다 오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남파 박찬익 선생님이 중국에서 이 독립운동 하실 때 중국에 있는 지인이 박지원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연암집을 빗대어서 이 박찬익 선생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글도 썼을 정도로 그런 분이십니다. 1899년에 이제 몇 살이죠? 15살, 16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파주 군수로 민모 사또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군수가 논에 물을 대는데 자기 논에만 물을 대고 물을 안 보내줘가지고 나머지 농민들이 논이 막 쩍쩍 갈라져가지고 이제 농사를 망치게 생긴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박찬이 이 15살짜리가 사또를 찾아가서 목민심서 읽어보셨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민심서에 의하면 이러면서 목민과는 어째야 되고 저째야 되는데 어찌하여 농수를 안 주고 혼자만 그렇게 독식을 하십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는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상소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그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군수가 사람들 다 물러 모아가지고 물꼬트를 하고 밤새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원래도 이 집안이 유명했는데 이분이 아버지세요. 박찬익 선생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눈매 봐봐봐. 그쵸. 눈매가 진짜 닮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우리 장남이 이렇게 똑똑하고 의협심도 강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과거 볼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과거 제도가 폐지됐죠. 그래가지고 과거 시험을 안 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공부는 하는데 집안 어른이 계시는 서울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서울로 갈 때 집에서 있던 노비, 쇠돌이라는 노비가 있었어요. 그 쇠돌이랑 같이 보내거든요. 근데 이 쇠돌이가 호기심이 엄청 많은 노비였어. 서울에 왔으니까 서울 구경을 하고 오겠습니다. 도련님 같이 가실래요? 했더니 나는 공부해야 돼 이러고 이제 박찬익 선생님 공부하고 있는데 쇠돌이가 혼자 나간 거예요. 나가서 어딜 갔냐면 진곡에, 여기 명동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을 갔다 오고는 쇠돌이가 완전히 혼이 나가가지고 온 거야.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 전깃불 있잖아요. 전깃불도 보고 상점, 그 다음에 벽돌로 된 집, 이런 걸 본 거예요. 시골에서 그냥 초가집, 기껏해야 기와집 이런 것만 보다가 박사에서 그런가? 그리고 한번 따라 나가 본 거예요. 충격받은 거지.
내가 지금 공자왈 맹자왈 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신지식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상공학교라는 전단지를 본 거예요. 누가 설립했나 봤더니 민영환 대감이 설립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같이 민영환 댁을 찾아가. 선생이 학교를 세우셨다는데 이거는 상놈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우리 아들은 그 과거 공부하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민영환 선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영국을 가보니까 귀족들도 다 군복을 입고 생활을 하고 솔선수범해서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문물을 공부하고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더라.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다 해주면서 상공학교는 우리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농상공학교가 되면서 수원농고 있죠. 수원농고, 그 다음에 설린상고, 그 다음에 서울공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농고, 상고, 공고의 효시가 되는 그 상공학교가 이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학, 기계공학 뭐 이런 걸 쭉 배우는 거, 외국어도 배우고, 그리고 일본어 이제 배웠는데 일본어는 항상 전교 1등. 처음 배우는데 완전 몇 개월 만에 다 습득을 해버리는 언어 천재인 거야. 근데 어느 날 2학년이 됐을 때 그 수학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선생이 일본 사람이었는데 부산에 그 철도 부설을 하는, 부산에서부터 이제 철도를 쭉 만주까지 부설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그 물자를 다 빼가는 그 철도 부설하는데 이 학생들을 세상에 수학여행 간다고 속여가지고 데리고 가서 거기에 복무를 시킨 거예요. 선생님을 때려 눕혔어. 때려 눕히고는 거기를 도망 나온 거예요. 자퇴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영환 선생님 불러가지고 지금 그 울분을 참고 실력을 키워서 실력으로 이겨야 된다. 지금 그 선생 하나 때려 눕힌다고 되겠냐? 그랬는데 이제 민영환 선생님은 그런 뜻이 있었지만 이 젊은 혈기에 용서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그래서 낙향해가지고 집안에서 장남이니까 결혼을 시켜요. 이제 이 상공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요새 무슨 일을 하느냐, 보안회라는 것에서 내가 활동한다. 보안회, 보국 안민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황무지 개척 요구 반대, 이 경문 같은 글을 워낙에 잘 쓰니까 이 박찬일 선생님 그런 걸 경문을 작성해가지고 뿌리는 그런 활동을 이제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7년에 신민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민회에 가입하려면 아까 이 보안회에 가입할 때 그 친구가 또 이제 이 신민회 가입을 권유했는데 신민회가 비밀 조직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직원들끼리 서로 몰라. 누구만 아냐 하면 자기를 신민회에 들어가게 해준 사람하고 자기가 나중에 신민회에 들어오게 한 사람, 요 위에 한 명, 아래에 한 명밖에 모르고 전체 조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끈끈하게 그 이제 동기생과 같이 이제 신민회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허송세월 하고 있다가 드디어 내가 회에 가입했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첫 번째 지령이 뭡니까? 딱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지령이 뭐냐? 집안에 있는 노비를 속량하는 것, 이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하는데 서로 계급이 나눠져 가지고는 평등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거를 나의 기득권을 버려야지만 된다. 그래서 먼저 집에 가서 노비를 속량하는 게 첫 번째 임무였던 거예요. 이렇게 솔선수범 먼저 해야 돼. 큰일, 나라 찾는 일 그런 거 말고, 허울 좋은 일 말고 뭐예요? 나의 기득권을 버리고 내가 솔선수범하는 노비를 속량해라. 김좌진 장군이나 여운형 선생이 집안에 50명의 노비를 다 풀어줬대잖아. 그리고 이회영 선생도 가기 전에 그쵸, 노비를 다 풀어줬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자마자 집에 노비가 이 집에는 한 명밖에 없어. 새돌이. 새돌이밖에 없어. 그래서 새돌이한테 가서 이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만저만 해서 한다 그랬더니 노발대발하면 너는 결혼해가지고 과거 시험 준비하랬더니 어디 가가지고 없어져서 있더니 와가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노비를 그럼 누가 일을 하냐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득을 거듭해가지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마 이랬어. 겨우겨우 아버지를 설득시켰어.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새돌이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면서 저보고 어디 가라 그러십니까? 저 갈 데 없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막 박찬익 선생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일했던 값으로 저 조그만 집 한 채 하고 밭대기를 하나 줬어요. 밭대기를 주고 여기서 이제 너는 살고 네가 해라.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집에서 평생 일했으니까 뭐 쌀 몇 가마도 주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집에서 계속 일은 하되 얼마만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는 다 네가 한 건 다 네가 다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문도 모르고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이렇게 했어요. 새돌이가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는 뭐를 하냐면 평안도 순례를 갑니다. 평안도 지역에 돌면서 이제 오산학교라든지 막 이런 학교 민족 학교를 다 둘러보면서 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백성들을 조직화하는 게 아주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데 돌아왔더니 1907년에 뭐가 있어요? 정미칠조약이 해지면서 군대가 해산이 된 거예요. 군대가 해산이 되고 이 사이에 또 민용환 선생은 자결하고 막 어수선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아버지가 또 새돌이를 보냈어 서울에. 야 지금 나라가 흉흉하니까 서울에 있지 말고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박찬익이 난 안 간다. 너만 빨리 돌아가라. 나 나중에 가겠다. 그런데 이제 이 새돌이가 또 안 가고 있다가 군대 해산된 날 이 또 호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내가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총 맞아. 아이고. 그때 총을 맞아가지고 그 피 흘리는 몸을 이끌고 박찬익 집 있는데 앞에 와서 그 대문간에서 쓰러진 피를 토하고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박찬익이가 나가가지고 이제 그 새돌이를 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노비에서 해방이 됐는데 그 현장에서 이 죽고 그리고 죽었는데 거기서 그냥 안 죽고 이 박찬익 있는 집까지 또 피를 흘리면서 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엄청 울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내가 관립공업전습소에 입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되찾는데 내가 공업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학교에 다시 들어갑니다. 학교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나냐면 안창호 선생님을 찾아가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다시 학교를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자네가 또 안창호 선생님은 실력 양성론이잖아요. 자네 같은 청년을 찾고 있었다 막 이러면서 엄청 지원을 해줘요. 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업연구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여기 회장직을 역임을 하시면서 뭐를 만드냐 하면 민용환 선생님이시죠. 뭐를 만드느냐 하면 공업계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업연구회에서 논문을 계속 발표하면서 이 잡지를 통해서 계속 알리는 작업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식 선생 할 때 이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업계 제일 뒷표지에 보면 사장 겸 편집인 이래가지고 신규식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발행인이 박찬익이야. 그래서 이 신규식 선생님이 활동을 아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규식 선생님, 여기 박찬익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업연구회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애국 계몽운동하는 사람들 다 들어가 있어요. 단재 신채호, 위창호, 오세창, 그다음 뭐 양기타, 뭐 안창호, 신규식 이런 분들 여기 이름 있는 사람들 다 여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자꾸 수석하고 이러니까 학교 선생님 불러요.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엄청 갈등하는 거지. 일본을 가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온다고 해도 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기껏해야 일제에 그냥 직장에 해서 일본에 복무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안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안 가게 됩니다. 결국 나라를 이제 빼앗기게 되죠. 경술국치를 당하게 되면서 대종교에 입교를 하시게 돼요. 1911년에 더 이상 여기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만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주로 망명을 딱 했는데 제가 이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만주로 망명을 해가지고 우리는 왜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대학교. 우린 갈 데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고 또 직장, 이렇게 어디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항상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라를 탁 잃고 나서 남의 나라 땅으로 이렇게 딱 가니까 아무도 나를 받아줄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며칠을 방에서
뭐 하지? 그리고 사람들도 없어. 막 다 잡혀가고 이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오더니 통사를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통사가 뭐지? 하고 이제 그 사람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걸 봤더니 뭐냐면 중국 놈 남자가 벌거벗고 어떤 젊은 여자애를 이제 부둥켜 갖고 이제 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박찬익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거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더 놀라운 거는 어두컴컴한 방에 보니까 저 위에 윗목에 아버지 어머니랑 그 아들 셋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거야.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욕 보이고 있는 여자가 딸인지 아니면 그 집 며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다 떠밀려가지고 만주로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리고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어 통역을 내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는 사기를 친다거나 아니면 그 여자들을 욕보이거나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놈도 중국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거야. 그 욕보인 놈이. 우리말도 할 줄 알고 미리 그쪽 만주 지역에 가서 이제 살던 사람이니까 중국말도 할 줄 아니까 이 변발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처럼 하고 다니면서 그 우리 조선 사람들 있는 집에 곳곳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박찬익 선생님이 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딸이 그렇게 당하는데도 먹을 거를 준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리고 박찬익 선생님이 독립운동 하러 왔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여기서 활동을 하려면 중국말을 먼저 알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중국말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언어 천재잖아요. 몇 개월 만에 중국어가 잘잘잘 나올 중국 사람처럼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대잖아요. 그 정도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민족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청일학교라든지 이런 걸 설립하고 대종교에 입교하셨기 때문에 대종교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백포서희를 만나가지고 중광단에 가입하셔가지고 그 군사 활동도 이제 하시게 돼요. 그리고는 간민교육회라 그래서 북간도 지역에 이 간민교육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중국에 그 당시에 신해혁명이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해혁명 정부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중국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중국 정부와 같이 항의를 하는 그 공통점을 찾아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그 열혈 청년이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면서 어느 날 편지가 와. 이 책에 읽어보면 계속 남파에게 편지가 왔다. 그 내용이 엄청 많아요. 뭐냐 하면 이시영 선생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가 와가지고 우리 서간도 지역에 지금 경학사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남파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길 바란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신흥무관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희망을 본 거예요. 뭐 이 북간도 지역에 너무 열악한 상황을 이제 보고는 딱 서간도에 갔더니 신흥무관학교라고 학교를 딱 세워놨어. 그리고 경학사에 막 학생들도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한인촌을 성립해가지고 군사도 하고 이제 역사 교육도 시키는 곳이 있구나 하고는 여기에서 교사를 하게 되는데 뭐를 가르쳤게요? 중국어와 역사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교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이때 중광단이 뭐냐 하면 이 대종교에서 만든 그 무장 독립단체거든요. 거기에 무기 구입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구냐 하면은 만주의 군벌이었던 장작림의 동생이 장작상이 있었어요. 그 장작상하고 같이 이제 교섭을 해가지고 우리는 같은 적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라는 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뚫리면 이 한국 독립군이 뚫리면 중국 이 만주 지역도 일본이 금방 그거 먹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교섭을 해서 이 무기 구입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대종교의 포교사로 활동을 하세요. 교학 인력, 이 교가 종교죠. 종교와 학문은 하나다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이 대종교라는 것은 바로 민족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 민족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윤세복 선생님 할 때도 보면 윤세복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다니시면서 학교를 동창학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민족학교를 수립하시고 해방이 돼서도 홍익대학교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육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박찬익 선생님도 가시면서 계속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하십니다. 1915년에 일제가 놀란 거죠. 이 대종교가 세력이 막 엄청 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니까 이 밖에 만주로 가더니 거기서 세상에 학교를 만들질 않나, 군대를 만들지 않나, 또 신안초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러질 않나 막 이러니까 일제가 이간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장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또 이제 대종교를 또 막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교 탄압에 한 거 하면서 1915년에 종교 탄압으로 들어가죠. 민족 종교 탄압을 해가지고 서류를 내라. 그래서 불교, 유교, 기독교 이런 것만 인정해주고 민족 종교인 대종교를 배제하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홍합나찰 선생이 자결 순국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남파 박찬익 선생님은 장장님을 찾아가서 일제의 이간 정책이다 얘기하고, 또 대종교 탄압하는 거는 또 이 동생 장작상 찾아가가지고 일제가 거짓말했다 이래가지고 오해를 다 풀어가지고 일제가 이간질 시키고 밀정을 보내 만주에 있는 이 파워 있는 정치인들을 또 꼬드겨가지고 이 만주 사람들이 또 우리 독립군들을 못살게 굴고 신안촌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 그러던 거를 이제 완화시켜주는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생각한 게, 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조직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개인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임시정부라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걸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직접 찾아가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러시아를 가, 다시 만주로 와, 그 다음에 또 중국 북경으로 가,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리가 이때까지 독립운동에 봤던 이동영 선생 만나, 김좌진 장군 만나, 이동영, 이시영, 또 이회영 다 만나면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 상해로 가서 드디어 신규식 선생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공업고등학교에서 헤어졌다가 상해로 가서 신규식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만나면서 임시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 가세요. 그래가지고 상해에서 신규식, 그 다음에 조성환, 우리 효창공원에 누워 계시는 조성환 선생님과 셋이서 의형제를 맺으면서 여기에서 본격적인 이제 상해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입하세요? 동제사. 동제사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규식 선생님 할 때, 박은식 선생님 할 때 다 나왔어요. 그래서 동제사라는 것은 상해에 세워진 단체인데, 동제사의 39명 중에 대부분이 다 대종교, 다 대종교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찬익 있으시죠? 이 박찬익 선생님도 동제사에서 활동하십니다. 근데 동제사는 아주 비밀단체여가지고 지금도 너무 비밀이 잘 지켜져서 자료가 별로 없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제사 활동을 하시고, 나중에 이 신규식 선생님은 신화 동제사라 그래가지고 아시아의 그 동제사,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 동제사 활동을 또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신규식 선생님과 이 박찬익 선생님은 항상 둘이 세트로 다니셨어. 독립운동 하실 때. 신규식 선생님이 이 박찬익 선생님을 국내에 잠입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가면 좋을까? 박찬익 선생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에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를 꾸리고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서 잠입을 해서 누구누구를 만나냐? 먼저 민세 안재홍 선생님을 만나요. 민세 안재홍 선생님은 우리가 홍익철학 할 때도 했고, 그죠? 조선어 학회에서도 활동하셨고 그랬던 분이십니다. 안재홍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만저만 하다 그랬더니 막 우리는 지금 국내에 있는데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냐고 이러면서 군자금을 또 막 엄청 또 주시고 우리가 독립운동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냐? 박영효를 만나러 가요. 박영효가 이 같은 먼 친척 집안 사람이었어요. 박영효 선생님을 상해로 모시고 오려고 했어요. 그만큼 이 박영효가 그 당시에 좀 파워가 있었고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딱 갔는데 박영효 선생님하고 이 박찬익 선생님은 나이 차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근데 박영효 선생님 보자마자 깍듯하게 높임말을 쓰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야. 박찬익 선생님한테. 그걸 딱 보는 순간 거절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자네 왔는가 이렇게 맞이하면
같이 뜻할 건데 아주 깍듯하게 거리를 두면서 딱 거절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오게 됐고요. 정두화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정두화는 누구냐면 정정화의 오빠야. 정정화는 누구냐? 김가진 선생님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화라는 분이 독립운동가셨잖아요. 그분이 그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이 독립운동사를 기록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오빠인데 이분이 은행에 계셨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독립자금을 엄청 많이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어. 그러고는 이런 활동을 다 어디서 했느냐? 윤보선 대통령 있죠. 윤보선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윤보선 집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윤보선이 박찬일 선생님 봤던 걸 기록을 이제 하고, 그래서 여기에 제일 앞부분에 추천사를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쓰셨더라고요. 이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머무르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1918년 아시죠? 윌슨의 민족 자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야 된다. 이래서 막 보내고 그런 활동도 하시고, 1919년 대한 독립선언서, 무호 독립선언서 있죠. 무호 독립선언서에 39명 중에 한 분으로 서명을 하시고요. 또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을 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임시정부에 감투를 안 쓰세요. 이 박찬익 선생님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임시정부 감투를 안 쓰셔. 왜냐하면 임시정부 요인으로서 활동하는 것보다 물밑 작업 있잖아요. 물밑 작업 하려면 그런 게 없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마적이든 누구든 만나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임정의 타이틀을 하고 하면 임정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안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없이 무슨 활동을 하시냐? 이제 이 처음에 중광단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무장투쟁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백포서일이라든지 같이 계속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군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던 거야. 그래서 대한독립의군부를 나중에 대한군정서로, 대한군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대한군정서로 개편하는 데에 온 힘을 쏟으십니다. 그러면서 군자금 조달이나 무기 구입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제일 처음엔 노령, 러시아의 임시정부가 제일 먼저 생기죠. 국민의회 해가지고 그 누구죠? 최재형 선생님하고 막 이렇게 만들었던. 그러고는 한성 임시정부도 생기잖아요. 한성 임시정부가 생길 때 한성 임시정부에서는 박찬익 선생님이 서울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책에다 올려놔, 이름을. 그래갖고 평정관이라는 직책을 주면서 한성 임시정부에 이름을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한성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랑 합치죠. 러시아의 그 국민의회도 합치고 이렇게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는 활동을 박찬익 선생님이 하십니다. 북경에 무당 이회영 선생님 집에 있으면서, 왜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거칠 때 누구 집에 거친다? 이회영 선생님 집에 거쳐가지고 거기서 좀 취식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회영 선생님이 무정부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북경에 이제 계셨거든요. 근데 끝내 이회영 선생님은 임정으로 안 가요. 안 가시고, 그렇지만 박찬익 선생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이회영 선생님 집을 거치는 독립운동가들을 다 상해 임정으로 참여하게끔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처음 설립하고 기획하고 했던 사람이 우리가 신규식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신규식하고 같이 초기 임정을 수립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활동을 하신 분이 이 박찬익 선생님이 되겠습니다.